아침 일찍 어깨 좀 돌리시고 목도 좀 돌리시고 피곤하죠? 아침에 뭘 한번 보고 시작할까 싶어서 이렇게 피난안내도. 피난안내도는 중요한 범위는 아닙니다. 이게 뭐 왜 쓸데없이 하냐? 한 번은 이제 보고 가고 최근에 이제 점검 이렇게 평가 이렇게 가보면 피난안내도가 우죽순이더라고.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그래서 A4보다 좀 더 작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A4의 4분의 1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불나면 출입구 찾는데 한 30분 걸리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다중이용 관련 특별법에 안내도가 명시가 잘 돼 있습니다. 참조해서 한번 가자는 거지. 원래 이제 그림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큼지막하게 확대시키면 좀 더 흐릿한데 나와 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뭐뭐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 그걸 알기 전에 우리 교재에서 조금 수정 이제 변경된 내용이 우리 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프린트물 지금 들어간 거 있죠? 네, 4페이지에 펴보자는 거지. 4페이지가 이렇게 다중이용업 관련해서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재 내용이 다중이용의 건축물, 그죠? 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다중이용 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업소를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4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업체가 다중이용업이야. 층별 면적이 구분 없이 이런 업을 하게 되면 다 다중이용업이야. 다중이용업의 위험성은 다 알고 있죠. 다들 경험을 했잖아요. 다들 노래방 가시잖아요. 노래방 가니까 완전히 탈출 힘들겠다는 생각 안 들던가요? 100점 나오기 전에 탈출 못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탈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노래방에서 가장 좀 쉽게 많이 죽죠. 근래에 최근에 가장 많이 죽었던 사고가 서면에서 있었습니다. 9분이 돌아가셨는데 서면 시티 노래방 2층에서 불났는데 3층에서 불났죠. 3층에서 불났는데 9분이 복도에서 다 죽습니다. 처음에는 서면이니까 점검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거기를 이제 점검을 했어요. 다 확인하니까 뭐 이상이 없을 따르기 없으니까 없다. 6개월 만에 불났는데 9분이 돌아가시죠. 외국인이 4분 돌아가세요. 외국인 노동자가 5월 5일 날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죠. 우리 막 연소생성물 생각해보면 몇 번의 호흡 엄청 많습니다. 농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CCTV 소방관 입장에서 본 CCTV를 보면 실에서 연기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세한 연기가 날 때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근데 술 배달하면서 좀 심하네 하면서 소화기 들고 와가지고 여는 순간 안 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온 사람이 복도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어떤 설비를 시설하고 관련되고 정리되어 있을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다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지. 자, 층별 면적이 구분이 없는 형태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죠?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고 단란주점은 위락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죠. 그래서 용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나머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눈에 띄는 거 그죠? 최근에 추가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계속 눈에 띄는 것이 산후조리원 그리고 고시원업 고시원 그죠?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불 켜놓고 나갔던 사람이 인접된 사람들 죽죠.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도 그 밑에 게임 제공업 인터넷 PC방 얘기하는 거고 골프 연습장은 약간 이제 스크린 골프죠. 명칭이 좀 바뀌었으니까 한번 줄 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말도 어렵네요. 그죠? 골프 종목에 한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지난 시험에 나왔던 게 화재위험평가입니다. 화재위험평가. 한번 줄 쳐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이런 것들은 별도치고 124회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제 신규
업체죠. 지금 계속 많이 생기는데 다중이 못 따라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이런 것들. 자, 그 밑에 음식점들, 제과점, 지하는 66, 지상은 1층은 좀 제외되죠. 100, 학원은 300, 100에서 300인 사이는 학원이 기숙사와 함께 있고 학원이 2개 있는데 수용인이 300인 이상 돼 있고, 그죠? 그래서 다중영업하고 함께 있으면 학원도 다중업소로 본다. 목욕장, 찜질방 형태가 갖추어져야지만 다중영업으로 보네요. 권총 사격장, 실탄 사격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죠. 거기에 이제 불을 한번 지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다중이용 건축물과 시설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위험도는 최상 수준이죠. 최상. 특히 지하층에 있을 때 더욱더 위험도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냐 이런 것들 봅니다. 프린트물 하나 더 따로 분리돼서 죄송한데 나중에 호치케스를 찍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볼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분류를 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중이용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얘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기에 표가 좀 나긴 하는데 우리 프린트물에서도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좀 진한 글씨하고 안 진한 글씨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방화문 자동 방화 댐퍼라든지 밑에 피난 안내도는 진하지 않는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행령에 안전시설 등으로의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시행규칙에 시설 유지에 대한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혼합시켜서 기존 교재에 넣었다가 그래도 좀 분류해서 개념을 좀 잡으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은 편의상 붙인 거예요. 방화시설은 원래 방화시설은 안 되고 그냥 비상구 아니면 방화문, 자동 방화 댐퍼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지 안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밖에 안전시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소하고 경보하고 피난인데 아직 이 법에는 피난 구조 설비로 법명이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변경 전인 피난 설비로 그냥 넣었어요. 피난 원래 구조 설비로 지금 들어와 있죠. 보면 다 알고 있는 형태인데 시행령만 잠깐 한번 보면 체크할 부분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숙박 형태 산후조리원, 고시원들 뭐 필요하냐, 기존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형태가 뭐다, 그죠? 그리고 노래방 노래 반주기에 영상음향 장치가 있는 영업장에 뭐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형태 보시고 나머지는 밑에 같은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좀 특이사항이 창문, 고시원이죠. 고시원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고시원이 아시다시피 복도로 인해서 창문이 거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없고 제일 유명했던 게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불 냈는데 복도가 완전히 한 디귿자로 꺾이고 뭐 이런 거예요. 한 3-4번 꺾이고 칼 이렇게 식당 근처에 들고 있다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살인 사건 같이 했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 3군데 이상 꺾으면 안 돼. 창문 설치 안 돼 있으면 안 돼. 복도 간격 일정 이상 만들어. 이렇게 해서 고시원 업 자체를 더 열려고 하면 좀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 누전 차단기 같은 것들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네요. 상세한 내용들이. 그래서 이 간혹 한번 보시면 압니다. 그죠? 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노래방을 갔는데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거예요. 없을 때는 왜 없을까? 이 시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공통적인 용어들은 다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넣어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NFSC대로.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왜 안 답니까? 가보니까 여기는 그죠? 확산 소화기는 달려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비상벨, 자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자탐 수신기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 노래방 가보면 조그만 수신기가 한 개 더 달려 있죠. 대위법을 통해서 달려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밑에 4층 이하의 영업장 비상구, 그죠? 예, 피난기구 넣어야 되고, 나머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특이사항은 누가 한번 볼까요? 보일러하고 영업장 사이의 방화문과 여러분 나중에 점검 같다 생각 한번 해보고, 개구부에는 그죠? 예, 방화댐퍼 구획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
좀 잘 명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이네요. 보고 피난 안내도는 다시 한번 가볼까요? 피난 안내도 이렇게 왔어요. 피난 안내도는 실무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니까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그렇죠? 33제곱미터 여기다 설치해라.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비치합니까?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영업장 주 출입구나 아니면 구획되어 있는 실 벽에. 우리 스크린 골프 가보면 입구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죠? 네. 그 다음 밑에 게임방, PC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명칭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되어 있는데 책상에 화면에 뜨게 되어 있으면 책상에 비치한 걸로 가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 우리가 노래방 기기 딱 스타트 딱 할 때 화재는 어떻고 비상구 탈출구는 어떻고 이렇게 막 뜹니다. 그걸 이제 영업 전략으로 해서 노래방에 맞춰가지고 다들 이제 회사 세팅해 주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상영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노래방 기기 처음 켤 때 뜬다. 장애인 관련된 것도 있네요. 300세 이상의 영화관은 장애인을 통해 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내도 밑에 보니까 비상구에 대한 위치하고 동선 요거 한번 잘 체크해 주십시오. 안내도 영상물에 포함되는 내용. 이게 이제 피난 안내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를 지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그러니까 비상구 위치, 비상구하고 출입구까지 동선, 점선으로 이렇게 꺼져 있죠. 동선이. 그 다음에 소화기, 옥내 소화전, 소방시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안내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점검하러 와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약간 시인성, 크기죠. 크기. 최소 이제 B4고, B4. 아니면 A3. 요거보다 이제 훨씬 더 큰 형태가 A3고, 요거보다 약간 큰 게 B4죠. 그 정도로 나와 있어야 된다. 우리 A4가 210에서 290 정도 되거든요. 크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A4. A4보다 크고, 좀 더 많이 큰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의 한 2배 정도 크다, 그죠?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요만한 걸 이렇게 붙여놨다. 대충 살아라는 거, 대충 살아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물류 창고비 125회 때, 125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물류 창고의 화재 위험성하고 대책에 대해서 적어라 이렇게 했었지. 그런데 즈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안은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 물류 창고업에 화재 안전의 시설 관리 기준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물류 창고업 내가 하고 싶다 등록하려고 하면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 시험 바로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시험 뭐 나온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출제로 들어갔는데 야 나 쿠팡 창고 진짜 충격 먹었다. 와 불이 하나도 안 꺼지더라. 씨. 내야지라고 준비하러 갔는데 지난 시험에 나왔으면 쿠팡 창고 아니잖아. 씨. 나 이거 낼래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좀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죠.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줄 한번 치고 이게 이제 1월 31일까지 시도, 군구, 그죠? 예. 심지어는 지방해양수상청장한테, 그죠? 그러니까 수산물 창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작성해서 따라라, 그죠? 그 다음에 접수하면 줄 쳐놓으세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이해하세요. 내가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요 해당 관계자, 허가권자, 등록권자들한테 제출해요. 그럼 등록권자는 받아서 해당되는 관할 소방서장한테 줘. 야, 니네 이거 갖고 왔더라. 이거. 자, 제대로 된지 봐라. 그럼 검토해서 14일 이내에 회신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하면 공고할 수 있어요. 야, 이것도 보완해야 되겠는데? 이분들 언제부터 하나요? 이 법이 개정법인데 공포된 날부터 시행할 거예요. 아직 공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그리고 기종도 6개월 이내에 다 만들어 놔야 돼요. 큰 의미에서는 이렇죠. 예방, 대응, 대비입니다. 자, 예방 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예방, 이런 게 있죠. 예방. 그죠? 대비, 대응, 복구. 이 형태가 큰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잘라서 재난이 발생 전의 의미고요. 크게 이해하세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대여의 관점입니다. 대여. 그죠? 예. 그리고 발생 후. 발생 후에는 대응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그 다음에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단도를 해야 되죠. 괜찮나? 이거 어떻게 살릴 거는 복구. 그죠? 우리 여기 부분들에서는 복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지 않죠. 일반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순으로 가는데 세 가지를 크게. 그죠? 예방은 큰 방향성입니다. 이러자. 이렇게. 근데 대비는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개념이.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직전이에요. 직전. 직전. 재난이 발생되기 직전에 간 상황까지. 진짜 되게 위험해진 상태 같아. 그죠? 그때 하고 발생하자마자 대응은 바로 들어가는 거다. 그 관점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갑시다. 예방의 관점의 첫 번째, 점화원의 관리예요. 점화원 관리 보이겠습니까? 점화원 관리. 두 번째도 점화원 관리죠. 이 중에서 방법론적인 거 한번 체크할게요. 차단막, 그리고 공간, 이격하고 구획하고 차단하자는 거지.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험물, 보관관리 철저히 해라. 중요한 거 진하게 좀 쓴 내용만 줄쳐가면 될 것 같아요. 요 페이지 맨 위에다가 퇴근이라고 적으십니다. 퇴근. 오늘 요 25점짜리 적고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어떻게 요약합니까? 진한 글씨만 잘 적으면 돼요. 읽어보다 야 진한 글씨 이거보다는 내가 쓴 게 더 잘 썼다 그러면 잘 적으시면 되지. 위험물 관련, 그리고 이송 장비들. 이송 장비가 위험물 같은 적재물과 충돌해서 화재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다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설비, 송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화재도 많이 일어나요. 감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뭐 지게차라는 것들 다 전기 충전 방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방화. 누군가 몰라고 막 던지는 거예요. 뭐 불내려고. 그죠? 그 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그 다음에 화기 취급 관리자하고 소방 안전 관리자가 좀 분리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점에. 화기 취급 작업자는 화기 취급하기 전에, 화기 취급하면 용접기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소방 안전 관리자한테 나 여기 작업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냐 알리라고. 대응 한번 볼까요? 대응. 자, 대응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불 났어. 소방서. 그죠? 그리고 바로 뛰어갈 수 있게 조치. 그 다음에 방화문 구획 폐쇄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 폐쇄되는지. 그 다음에 적재 방지. 이런 개념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비입니다. 그죠? 연 이외에 요거 한번 줄쳐놓으세요. 피난 동선, 시설,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것들. 직전이다. 그죠? 발생하면 이거 바로 어떻게 하겠다. 원래 이 순서를 뒤집어야 되는데 요 원래 문서 자체가 요 순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피난 안내 교육 실시. 이건 다 전이죠. 전. 발생 전에. 작업장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에 대해서. 조심해. 이제 용접 작업 하잖아요.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들이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변경이라든지 안에 용도를 변경했을 때 내부의 용접 작업. 서울에도 많았었다. 그죠? 예, 경기도에서 거기 무슨 건물에 거기 내부 인테리어 바꾸면서 화재가 확산돼서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비상조치 계획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작업 기록 꼼꼼히 무슨 작업 때문에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 기반이네요. 기반. 맨 아래쪽에 보니까 기반 자료는 화재의 예방도 필요하고 발생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중요한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겁니다. 그 창고에 뭐 보관하고 있었냐. 이 창고 주력품이 뭐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평면도, 소방 설비도. 누가 문제 생기면 뛰어와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니는 뭐 어떻게 건물이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보여주는 것이. 그죠? 그리고
또는 비치 또는 전산 관리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치 취할 수 있고, 요것도 좀 중요한 말이죠. 물품의 보관과 적재 형태, 이게 레크식 타입으로 적재되어 있는지, 그냥 뭐 규모 없이 그냥 뭐 적재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레크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렉도 좀 조심합시다. 렉은 렉 또는 선반, 그죠? 약간 서랍의 형태처럼 되어 있는 게 렉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리고 단수, 열수, 높이, 폭, 종방향, 길이, 통로폭, 실제로 이제 뭐 운행이 되냐 그런 것들. 렉 선반하고 최상층까지에 대한 최상부의 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소화 설비 중에 대표적인 예가 스프링클러의 ESFR 화재 조기 반응형, 이러한 형태의 헤드를 비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우리가 말하는 조기 진압을 위해서 적재 창고에 대한 구조와 형태, 적재물과의 이격거리 이런 것들 다 고려하라고 과제안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규격, 이건 손 안 댔는데 오타가 원래 나 있었네, 법에. 구체적인 규격입니다. 구체적인 규격은 안 되죠. 확대시키니까 보이네요. 그리고 포장재, 지하층 있으면 면적과 용도 형태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3번입니다. 물류차고의 연면적이 15,000을 넘어섰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 쿠팡창고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고려해보면 이게 이제 물품을 이제 검수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시계 보거나 휴대폰 보면 시간 지연이 되는 거예요. 다 압수. 시계까지는 괜찮은데 시계도 안 되죠. 와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휴대폰을 놔둬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신고 바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때 이제 페이징처럼 해서 주변에 근처에 전화기처럼 딱 들고 그러면 바로 센터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 지금 나오는 15,000 상시 근무자 100명, 수용 인원은 조금 더 클 수 있으나 약 100명 이상 되면 밑에 걸 추가를 해놨어요. 추가 볼까요? 추가. 냉장, 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냉동에 대한 기능, 화재 예방 조치. 최근에 좀 의외로 불이 많이 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김치 냉장고였어요. 얼마 전에 불 난 거 봤습니까? 기사? 뭐, 난 불 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집만 불 안 나면 되지. 이런 좋은 관점으로 공부하고 계시는구나. 내년도 힘들겠는데. 김치 냉장고 불 많이 납니다. 이게 김치 냉장고의 냉각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리콜을 해줬었는데도 안 하러 가는 거예요. 굳이. 이게 김치 냉장고 기능에는 문제가 없거든. 귀찮아서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리콜률이 그렇게 안 높더라고. 걔네들에서 좀 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죠? 또 많이 나는 것들이 뭡니까? 시래기 많이 나죠. 시래기. 생각해보면 가연물질이 별로 없어요. 가연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많이 나. 그죠? 시래기는 이 논문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먼지야, 먼지. 먼지, 과열먼지. 과열 발생하고 먼지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고 인접되어 있는 그 적재 창고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시래기실을 그냥 비워둘 때는 언제만 비워둡니까? 이사 갈 때하고 입주할 때입니다. 그 외에는 항상 창고가 돼 있어. 그죠? 시래기는 타도 가연물이 없어. 괜찮아. 옛날에 발코니에는 헤드를 안 놨던 문제점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집이고 이게 발코니예요. 발코니. 시래기 그릴 돼 있지. 그릴 이렇게 해야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에어컨은 갔다 오면 시원해야지. 이렇게 에어컨을 켜놓고 요 그릴을 안 열고 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게 과열이 되는 거야. 요거만 타고 나면 괜찮아요. 여기 창고처럼 막 적재해놨지. 이렇게 같이 타기 시작해서 저염되고 난리가 나더라고. 요 두 개가 특히나 얘네들이 고민이 많았었어요. 시래기는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크니까 CCTV 두라고. CCTV, 그죠? 그리고 피난 동선 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넣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현황도 넣고, 대비는요. 지금 입출입자, 현황.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해놔라는 거지. 규모상에. 쿠팡창고의 가장 좋았던 점은 뭡니까? 라면 재산 피해 600억은 사람이 안 죽으면 다행이었는데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갔어요. 그게 참 안타깝지. 그게 아니었으면 개선의 여지는 엄청 충분하고 뭐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뭐 이런 개념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안타깝죠.
지금 밑에 있는 부분들 예방, 대응, 대비 분야의 협조 체계 줄 한번 쳐놓으세요. 협조 체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창고를 분할해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층 주인 다르고 2층 주인 다르고 하니까 서로 호흡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임대, 관리 책임이 일원 안 됐으면 상호 협력 체계. 요거 지금 최근에 많이 밀고 있는 형태가 우리 사전재난 안녕성, 그죠?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많이 밀고 있어요. 써놓으세요. 초고층이면서 지하 연계. 이런 애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 주체 2개 이상으로 분리됐을 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상가 쪽 그리고 건물 쪽. 상가하고 또는 주거가 있죠. 이 2개는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발생하면 이원화가 불가능하죠. 상가에서 불나서 다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호 협력 체계 구축해라고 하고요. 특히나 지하 연계복합 건축물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예요. 지하. 옆에서 불났어. 지하도 지하 상가. 그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하 관리 시스템과 건물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상호 협력 체계를 많이 구축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모여가지고 훈련도 같이 좀 하고, 좀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조치를 취하라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좀 미흡하다고 많이 체크를 해요. 요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적절하겠네. 얘는, 아직 쿠팡은 머리에 남아있죠. 그래서 조금 좀 준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예요.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 이제 모의고사를 간략하게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모의고사입니다. 방리가 나왔네, 방리. 우리 71페이지에네요. 방리는 도대체 뭘까, 방리? 방리는 말 그대로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방리에도, 정전기가 생기죠. 방리에도. 그죠? 물을 쏴도 정전기가 생기니까 방리 때는 많이 생기겠죠. 정전기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뭡니까? 배관 내부로 먼저 고민할 거죠. 배관 내부. 평판 내부는 잘 우리는 고민 안 하니까. 평판 중에서 뭐가 흘러갈 때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것들 잘 신경 안 써요. 대표적인 예가 수조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뭔가 문제 생긴다. 이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배관 내부에서 유체 흐름상, 유체 흐름으로 인해서 뭐가 증가하면 되면, 배관 내부에 유체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증가할 걸 고민하는 거지. 얼마큼 증가하겠어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우리.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큰 고민이 돼요, 지금. 첫 번째. 이 배관의 형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거지, 그죠? 어떻게 됩니까? 확관과 축소죠. 확대와 축소에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민하라는 거지. 그죠? 여러 가지. 확대 축소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이너, 그죠? 미소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미소 손실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배관 자체에 있어요, 자체. 재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재질 찾아 나갑시다. 그죠? 재질일 때, 우리가 뭐, 부식 같은 것들이 특히 부식. 그 유체 흐름 자체에서 생길 수 있죠. 유체가 배관 표면을 만나게 됐었을 때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방리 이런 것들. 그죠? 부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찌꺼기 끼는 거, 스케일 등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형태가 공통적으로 뭘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렸죠. 합격하는 그림, 이런 거 있죠? 야, 네가 원래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고 싶었잖아. 그죠? 원래 네 그 배관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얘는 이 곡선이 뭘 뜻하는 겁니까? 하이젠 윌리엄스의 손실 곡선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 가지 손실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커진단 말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쉽게 이해해서
유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유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상하게 압력은 증가하게 돼요. 압력 증가로 인한 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쭉 하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관말에 원활한 방수압과 방수량이 미흡해서 소화 실패에 빠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거창하게 나가는 거지. 오늘 얘기를 알아볼 거지. 박리 이렇게 봤어요. 그죠? 박리의 요 그림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좀 더 낫죠. 이렇게 해서 봅시다. 박리에 대한 그림. 제가 이제 지난번 풀이할 때는 우리가 양주 이름 아닙니까? 딤플이라고. 딤플 아세요? 딤플 아시잖아요. 나 그렇게 싼 양주는 모르는데 이 새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싸진 않는데 그렇죠? 왜냐면 뭐 나폴레옹 이런 건 되게 쌌지. 캡틴 이런 거 먹으면 3일 뒤에 일어난다는 그 전설 같은 술. 그렇죠? 3일이 없어지는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공 비점성과 점성의 형태로 가는 거죠. 비점성 이 표면에 점도가 하나도 없는 형태다. 이상적인 거죠. 이렇게 유체 흐름이 생겨요. 비점성 점성 이렇게 생기죠. 와류 생기죠. 와류 박리 생기죠. 박리점 생긴 여기 좀 자세히 알아보자는 것이죠. 저건 갖고 올 거예요. 보자는 거지. 그래서 기류 흐름이 디후류라고 보통 부르는데 걔네들을 거의 없게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홈을 이렇게 내면 되죠. 홈. 이 홈을 딤플이라 부릅니다. 딤플. 제일 응용을 많이 한 게 저항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도 적용시키고 저기도 적용시키고 하죠. 제일 많이 적용시키는 거가 남자는 비거리지 이런 말 쓰죠. 비거리. 저는 안 쳐봐서 모르지만 비거리를 넓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골프공 구멍을 다 내는 거지. 골프공에 많이 적혀 있죠. 원래 딤플은 보조개라는 뜻입니다. 보조개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저항 없이 멀리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역시나 저하고 똑같으네요.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요 개념이에요. 요 부분이 이렇게가 X축 이렇게가 Y축입니다. U의 형태, U나 V는 똑같은 말이에요. 유체가 흘러가고 있어. 이 평판은 아시다시피 점도가 있죠. 평판은 점도가 없는 평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싹 내는 순간 여기 부분은 넌슬립이죠. 아예 유체 이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 그죠? 지금 X축에서 DP 방향으로 해서 압력이 흘러가고 있죠. 이 두 개는 먼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요 설명이 좀 빠졌네. 순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순압력. 메모를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순압력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있죠.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dx에 대한 dp 라운드라고 보통 쓰죠. 라운드 p가 0보다 크게 되면 반대죠. 0보다 작아지는 형태 방향으로 하는 것들을 순압력 구배라고 불러요. 순압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똑같이 반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압력이 낮은 쪽에서 압력이 높은 쪽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흘러가는 라운드 X의 라운드 P는 0보다 이렇게 클 때 얘를 이제 역압력 구배라고 부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첫 번째 알고 계시는 거지. 책에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하는 거구나. 평판에 유체가 흘러갔을 때 이런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의 경계층을 공부할 겁니다. 그죠? 두 가지의 경계층. 두 경계층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도대체 이게 지금 A라고 점선 끊어진 건 도대체 뭡니까? 라면
전체의 빨라짐, 그죠? 여기서는 이제 점도 받으니까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우리가 말했던 그 뉴턴 유체 평판이 힘을 줘서 옮겨가는데 원래 이렇게 옮겨가야지만 이상적이다 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흘러가죠. 어떻게 하려니까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랬어요. 이걸 누가 발견한? 뉴턴이 발견했어요. 뉴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간다고?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가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실제 이상적 뉴턴 유체 실제.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쭉 흘러가다 보니까 요 그림이 나왔지, 요 그림이. 그죠? 제일 빠른 형태, 여기까지. 요게 이제 속도층. 이 속도층을 100% 했을 때 얘가 한 0.98 정도 되는 선들을 다 이어요. 요쯤이고, 보입니까? 요게 100%의 이쯤이고, 100%의 이쯤이고, 100%의 이쯤이고, 100%의 이쯤이에요. 얘를 다 이어요. 얘 이름을 기억합시다, 이제. 경계층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불러요. 경계층. 경계층은 유속의 100% 지점에 0.98 정도 되는 선들을 쭉 이은 선. 100% 되는 지점에 100% 1이죠. 그 정도로 이은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점 갈수록 좀 바뀌네요. 그죠?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돼? 그죠? 예. 그래서 요 길이 du, 그죠? du에 라운드 d에 대해서 유속의 변화가 제로 있는 지점까지 와요. 그죠? 이 부분. 속도가 안 흘러가는 지점이 생기네. 그죠? 속도가 안 흐르고 0이고 0인 지점. 요렇게 이었어요. 요 두 번째 점은 얘예요. 다른 게 아니고 속도가 0인 지점. 0인 지점이 있구나.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 지점부터 해서 뭐가 생깁니까? 하면 역으로 전달 능력이 생겨요. 역방향으로. 전달 능력. 쉽게 얘기하면 압력이 높을 때는 속도가 좀 작았죠. 그렇죠? 예. 근데 점점점 지나가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압력이 뒤집어지는 지점이 생기다는 거지. 그래서 요 경계층 이후부터는 내부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생깁니까? 라면 이렇게 돼요. 감싸지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은 요 전 페이지가 좀 더 잘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게 좀 더 잘 돼 있는 그림이네요. 보입니까? 세 번째 거.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그리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역류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겨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뒤집어지는 지점에 생기는 형태에서 압력 순서 요 말로 그대로 하면 되죠. 속도는 V1, V2, V3에서 그렇죠? V1이 제일 높고 그렇죠? 압력은 V3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다. 들어 봐놓으세요. 그러면 박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때부터 시작되죠. 박리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박리점 기준적으로 전을 순압력 구배 구간이고 박리점 후를 역압력 구배 구간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요 그림 하나 그리고 각각이 뭔지, 속도와 압력은 어떤 게 더 빠른 순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순압력 구배와 역압력 구배가 생기는 것, 형태다. 왜 이렇게 생깁니까? 여기에 있는 압력 이해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압력 P1과 요 경계층 하부에 있는 아래쪽에 P2 간에 어떤 압력? 이 압력이 여기보다도 더 힘이 커요. 힘의 방향은 요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이 힘의 방향을 FD라고 하고 항력이라고 불러요. 항력. 이 힘을 이 표면은 못 이겨내고 들어 올리면 돼요. 떼나가는 것이. 자기 흘러가는 만큼 떼나가요. 그래서 껍질 표면이 이 힘을 못 견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얘를 그냥 이제 배관 내부에 어떤 굴곡을 만나거나 하면 어디 생깁니까? 하면 요 페이지처럼 생겨요. 여기 생겨요. 여기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만나서 흐름을 가고 여기서부터 요 지점 전체가 다 박리 범위예요.
박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로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방기계의 71페이지쯤으로 한번 가볼까요? 71페이지면 이 그림으로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세퍼레이션이 박리인데 세퍼레이션 존이네요. 여기도 박리 시작점부터 해서 계속 박리 생기는 것이 내부가 이 형태로 박리가 생기면 배관 반경이 일정하지 않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도 한번 보시면 끈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요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180도 이후로 가속될 때마다 생기는 거. 요 지점에 생겨요. 그죠? 네, 각도가 그 조건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낫겠습니까 하면 원리 하나 적고요. 좀 어렵겠지만 그 다음 소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소방에 그 말 한번 체크해놔도 될 것 같다, 그죠? 속도층에 생기는 부분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dy가 dy분의 du가 0인 지점에 생겨요. 이를 박리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잊지 마세요. 박리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적어도 잘했더라고. 보이죠? 지점 이은 것. 자, 여기부터 역압력 9배가 발생되더라. 그래서 말 그대로 소방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까지도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문제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요걸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우리 방, 내 방. 자, 부식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부식입니다. 부식은 우리가 늘 자주 보죠. 부식. 자료 파일 올릴 테니까 좀 더 보세요. 밸브 상태 보세요. 밸브 상태. 막 가보면 난리도 아닌데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거는 표면에서 생기는 부식이 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은 꽤 오래 많이 걸린다더라고. 그래서 위험물 저장 탱크 가보면 바깥쪽이 막 부식됐어요. 근데 연에 몇 밀리미터 이하, 몇 밀리 이하로 부식된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10년마다 한 번씩 탱크를 검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저렇게 부식됐으면 다 갈아내고 도색해라.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게 표면에 있는 부식밖에 안 되는 거지. 더 많이 속으로 침투되어 있는 부식은 아니라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를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떤 뭐 메커니즘들도 있고 종류도 있고 잘 해놨는데 이 부분, 이게 시험에 냈던 부분입니다. 공식입니다. 피팅 콜로진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면이 떨어져 나가네요. 부식이 삭아가지고. 점식,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나오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그래 되는지 한번 또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틈새 부식. 틈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종금속 한번 보십시오. 이종금속은 종류가 다른 형태의 금속이죠. 그래서 전위를 가지고 있는, 금속마다 전위가 있는데 각각이 달라가지고 강광과 동간 사이를 문제없이 그냥 이은 거예요. 이렇게. 왜? 쇠로 되어 있는 이음. 이렇게 되면 이종금속의 부식이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 관에서 하는 형태는 요 사이를 그냥 우리 PVC 같은 전위가 상승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소켓을 안에 추가로 설치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종금속에 대한 부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항상 부식은 플러스 극에서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공부하기 좀 편합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입게,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침식도 있고, 침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속에 내부가 흘러가면서 파여진 거 보입니까? 깎이듯이. 그죠? 이 색깔로 돼 있죠. 구멍이 나가지고. 유체가 이동하면서 깎아 먹은 거예요. 마모 부식이라고 되더라. 캐비테이션이네요. 스크류 작살 났었을 때. 캐비테이션 부식도 있습니다. 요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하네요.
강관 15년, 20년 쓰면 다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부 상태 보입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똑같은 거 고민하면 되죠. 예. 앞에서 뭡니까? 라면 부식이 생기면 관 내부가 어떤 식이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관 내부 어떤 식으로 되니까 손실이 증가했냐 고민하면 된대죠. 이걸 떠올려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림은 편의상 이렇게 그렸고요. 결국은 이제 부동태 피막이 날아간 거예요. 피팅 부식은 원래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스테인리스 강, 공식적으로 STS를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는 형태죠. 수조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결국은 크롬이 많이 들어가서 부식이 좀 덜 생기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동태 피막이 파괴돼서 생기는 그런 형태다. 오늘 보셨던 대로 갉아먹었듯이 생기는 거다 이해하고요.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입계 부식, 여기도 크롬이 고갈됐다, 그죠? 부분으로 해서 발생되더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요렇게도 좀 정의했네요, 그죠? 발생, 대상, 원인, 대책, 요렇게 해서 비교해서 가시는 것들도 엄청 잘 적었더라고요. 좀 더 많은 내용, 그죠? 네. 스테인리스 스틸은 크롬이고, 그 염소고, 얘는 크롬이고 그렇습니다. 부분 다르게 돼 있는 거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트리, 토너먼트, 루프 배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달라고 했었죠. 트리는 소방에서는 뭘 씁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소방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배관의 방식은 다 트리 배관이죠. 트리 배관. 토너먼트는 씁니까? 수계에서, 스프링클러에서는 못 쓰게 법적으로 돼 있죠. 스프링클러. 그 외에는 다 가스계 쪽은 다 얘네들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거의 다가. 그죠? 이해하자면,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편하죠.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이 두 개의 공간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이걸 이렇게 이해시키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불이 났네요. 네, 여기를 수계 방향. 얘를 가스계예요. 얘는 스프링클러고, 얘는 CO2를 가정합시다. 그죠?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가스계 헤드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그죠? 그런데 수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호구역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에 인접된 헤드가 먼저 터지는 경우죠. 이래서 이렇게 터집니다. 이렇게. 이래서 불을 끄는 거죠. 화재가 발생된 지점. 하지만 가스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 구간이 공세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전 구간에서 가스가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는 게 좋아? 아니면 거기만 나오는 게 좋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스계 소화 시스템 자체는 전체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합시다. 이렇게 덮듯이 나와요. 이해해 놓으세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개방형 헤드를 쓰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화재 발생 위치 상부에 있는 헤드가 개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손실은요, 손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손실을 상대적으로 작게 잡아먹고 계산해 놓는 게 낫지. 이건 상대적으로 손실이 좀 커지는 거야. 커지는 그냥 이론상의 이유는 각각의 손실을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 각각의 모든 헤드들은, 모든 부분들은 똑같은 손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일한 형태에 대해서 가스가 방사될 수 있어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밸브에서 가까운 놈은 손실이 덜하고 못 놈은 손실이 크죠? 그렇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손실 관점만 보면 손실 얘기는 크고 얘는 작네요. 그래서 최대 큰 놈 기준으로 한번 끝내놔야 돼. 얘네들은 모든 헤드에서 똑같은 손실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이해하면 왜 트리를 써야 되냐, 왜 토너먼트를 이해해야 됩니까를 아실 수 있게 돼요. 보세요. 얘네들은 수계 전체, 얘네들은 가스계 전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루프는 요 부분 좀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렇죠. 예. 50층 이상에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페일세이프죠. 페일세이프. 한쪽의 배관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게 되면 봅시다. 여기에 이제 터졌어요. 터졌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여기가 막혔다고 생각할게요. 터졌다고 하면 일로 다 빠져나가니까 안 되고 이렇게 공급하면 되잖아요. 공급. 이 부분이 차단이 되면 이해됩니까? 저렇게 해주는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5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헤드가 양쪽에서 공급받으면 되게 만들었지 루프를 써라는 말은 없어요. 이해하세요? 화재 안전 기준에 루프를 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또 그리드 해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가 있나요? 헤드가 있으면 헤드가 양쪽에서 공급받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개념이 전혀. 이 같지 않습니까? 라고 우길 수는 없어요. 헤드에서 양쪽에서 공급받는 메커니즘만 가지면 그걸 루프를 하든 그리드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루프보다 더 떨어지는 걸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옥외소화전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옥외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장을 지었으면 예를 들어서 공장 바깥쪽 테두리를 돌리는 게 제일 좋죠. 옥외소화전을 여기다 설치하고 옥외 여기 설치하고 공장 외부에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제일 좋을 거란 말이지. 배관을 어떻게 돌리는 게 좋아? 이렇게 루프를 시켜버리는 게 좋죠. 펌프실. 이게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끼지. 어떻게 아낍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구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배관에서 물이 많이 털털털 새거나 형태 그죠? PIV라고 하는 이게 밸브 차단되는 게 고장이 나서 막혀 있더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PIV라고 구간을 폐쇄시키는 밸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루프 시켜주는 게 좋지. 일로 못 나가게 되면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죠?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의미로 세 가지에 대해서 넣었으니까 이해를 해서 적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거는 네 가지를 다 비교했던 부분이네요. 밑에 루프, 그리드. 루프하고 그리드의 차이는 보이시죠? 네. 루프하고. 요렇게 공급받고, 요렇게 공급받을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만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반드시 루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4번은 소방에는 어떤 펌프를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소방은 수업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 소방용 펌프는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갑시다. 어떻게? 이 펌프라고 하는 것들은 딱 하나죠. 네가 원하는 곳에 압력과 방수량이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죠? Q는 K 루트 P 이 공식으로 약식을 쓸 수 있겠죠. 이 부분의 값을 K 값이라고 지난 시간에 짧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앞만 나오게 되면 방수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두 관계. 그럼 넣어줄 때도 마찬가지인 개념을 갖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방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해할게요. 기준개수에 따라서 움직여요. 기준개수. 불났는데 일괄적으로 불났으니까 옥내사전 5개 무조건 틀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줄서 5개 틀어! 스프링클러 30개 무조건 터트려!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기본적으로 한 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30개까지 이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는 말은 좀 그렇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개 터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압력이 나왔어. 원하는 압력을 여기라고 봅시다. 이 원하는 압력. 이만큼이 불이 제일 잘 꺼진 압력이에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풀이 겸 기초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실내에서 불이 났어. 한 개는 굉장히 높은 압을 할 거예요. 얼만큼 압력이 1.2 메가파스칼을 할 거야. 터뜨릴 거예요. 헤드 이렇게 보세요. 얘는 0.1
0.1은 이렇게 쏟아져요, 물이.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야, 완전 불 제대로 잘 끄게 됐네. 1.2는요. 이렇게 쏟아져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1.2 메가파스칼 정도로 뿌리면 쫙! 이 약간 물 한 개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뭔데? 공간에 대한 열의 축소입니까? 불 끄는 겁니까? 고민하는 거지. 어디가 더 합리적이고 좋은 소화가 정확하게 나올까? 여기가 훨씬 더 좋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두 개를 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수 패턴이라 불러요. 패턴. 얘의 형태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화점과 약간 멀어지는 경향의 타원형의 패턴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얘네들은요. 그 위치 그대로. 그렇죠? 불은 얼만큼 꺼야 되는데 요 위치에 끄면 되거든요. 요 위치에 끄면 되거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불 끄는 외적으로 너무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제일 좋은 거, 정격. 정격이 이쯤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지. 이렇게. 이게 이상적인 펌프입니다. 이상적. 아이들 펌프네요. 야, 저런 펌프가 있냐? 없지. 여기 근접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요 지점 기준점으로 잡아 놓습니다. 운전점. 그렇죠? 그래서 펌프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야, 가격 싸고 질 좋고 만나는 거 하나. 원심 펌프가 딱이네. 원심을 운전점 기준으로 해서 갖고 와봐라. 야, 갖고 왔는데 이렇네요. 너무 심하나? 요런 놈이 있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 펌프가 실제예요, 실제. 이해됩니까? 실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를 최대가 터졌을 때, 헤드가 최대 개방됐었을 때 정격 압력이 나오는 지점으로 펌프를 준비한 거예요,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점도 생기겠죠. 한 개 터질 때는요. 과압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 과압? 물음표라는 거야. 실제 과압은 아닐 수 있어. 압력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고민해보자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에 가깝게, 최근엔 뭐 이렇게 좀 근접해져 있는 이상적인 거에 거의 유사한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까지 좀 이해할게요. 그래서 소화펌프는 원심 펌프를 씁니다라고 하는 개념 적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제가 그린 특성 곡선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는 유량, 얘는 압력 또는 양정이라고 부르는 형태와 요 지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 지점은 가장 최대 효율 지점을 할까요? 효율 지점을 이렇게 효율이에요. 효율. 지금 그리고 원심 펌프의 특성이 뭡니까? 유량이 많아질수록 동력이 커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동력. 그렇죠? 이걸 딱 정리해봐. 뭐라고요? 휘에 따라 이렇게 적죠. 따라 양정 그리고 축동력 그리고 효율 나와지는 곡선입니다. 이걸 이해해. 네. 그래서 네가 펌프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지. 그리고 엄청 잘 그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한 조건은 없냐? 제한 조건 요만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최대 얼마에서 어디까지 하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선정하는 거냐? 됐네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성능 조건 요 내용도 괜찮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수 방지, 누수방지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누수방지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수업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수업 때. 자, 우리가 요렇게만 한번 이해할게요.
메커니컬 실입니다. 그랜드 패킹 우리 잘 아는데 메커니컬 실 원리가 얘만한 게 없어요. 지금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거를 정리한 거지. 펌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축 그리고 모터 네, 이렇게. 그러면 물은 여기로 들어가요. 물 그리고 양쪽으로 세워 나오면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물 나오지 말라고 채워둘 뭐가 필요하죠. 얘를 우리는 패킹이라 부를 거예요. 회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워 나오지 못하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라면 지금 우리 그림 그리는 것도 이해하지만 축이 있으면 축에 요렇게 천을 감아요. 천은 회전에 의해서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또 뽕뽕뽕 물이 새는 거예요. 이걸 안 새게 할 방법이 없을까? 여기 되게 앞뒤로 체계를 잘 해야 되겠다. 얘가 메커니컬 실이에요. 이 메커니즘 두 개 보세요. 체결시켜놔서 꽂아놓으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고정값 스테이트와 로테이터가 회전하는 놈이에요. 스테이트 쪽 하나 꽂고 로테이터 전환 쪽. 이게 축이죠. 모터가 이렇게 회전할 거니까. 얘는 돌죠. 안에 거는 고정이고. 여길 잘 보세요. 회전하면서 얘가 이제 유격, 이격을 지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랑 얘로 인해서 위아래와 좌우가 압력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려봐도 안 셀 수밖에 없는 형태를 이해시켜 주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오일이네요. 넣어도 안 새지롱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단톡방에 올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만 맞아 이제 언급하고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랜드 패킹과 이게 지금 저는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에서는 뭘로 해놨습니까? 라면 축을 이거 여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그랜드 패킹은 물이 새서 펌프 자체가 다 사가버려요. 그죠? 근데 펌프가 부식의 1위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을 쓴 놈도 내가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발을 담고 있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한심한 분입니다. 아니다. 그냥 조금 아쉬운 분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100이면 100 어디서 많이 생깁니까? 하면 케이싱에서 다 부식이 나요. 케이싱 100%. 케이싱이 제일 많이 부식이 크고 그 다음 임펠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축 부분만 뭘 해라? 축 부분만 내부식으로 해라는 거야. 케이싱은 그대로 두고. 케이싱 비싸거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위원 의견 쓸 때 여기가 지금 바뀌어 있는 형태가 이병 펌프들이 바뀌어 있어요. 이평은 이 재질 자체가 얘는 이제 주철이거든요. 찍어서 판에 찍어가지고 갖고 와서 딱 케이싱을 쌓는 건데 그러면 안 돼. 늦어. 부식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요 케이싱을 STS 같은 재질로 내부식성으로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되는 거지, 이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축, 케이싱, 임펠러는 내구성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 바꿔놔야 펌프가 한 30년 동안 쓰고 20년 동안 쓰지. 지금 저는 그거 갔었을 때도 놀라웠던 게 관기업, 공기업이죠. 이 공기업에서 건물 하나 이렇게 지으면 나라의 정책상 뭘 많이 써야 됩니까?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써야 돼요. 이해됩니까?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우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이거 내가 험담하는 게 아니고 가격은 높은데 질은 떨어지는 게 중소기업 우수 제품이에요. 제 상대적으로 보면.
대기업 제품, 비싼 제품이 많잖아요. 질 좋고. 근데 그거 쓰지 말고 이거 쓰라는 거지. 가격은 맞춰줄 테니까. 중소기업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엄청 큰, 그죠? 컨벤션 센터죠. 말하면 다 아는. 거기에 펌프가 국내산 약간 좀 중소 형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 펌프, 이 지금 건물은 30년 써야 되는데, 이 펌프의 내구성은 30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데, 정책이 안 돼 있는 거지. 이 부분만 일단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축소 확대시키면 축. 양쪽을 천으로 하느냐, 끼우느냐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패킹의 역할 같은 것들 똑같이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림 더 복잡하게 돼 있지만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프 성능의 주의사항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언급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말이고, 지난 시간에 펌프 성능 시험 자세히 꼼꼼하게 한번 해봤었어요. 보시고 같은 내용이네요. 잘 해놨네. 동력의 유도 7번입니다. 이것도 뭐 몇 번 했었고 간단한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8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가지고, 8번 문제는 안 어려운데 정말 아셔야 되는 기본안 중에 하나예요. 잘 쓰는 사람이 잘 없는. 그래서 비속도의 개념과 상사법칙,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속도는 딱 하나만 생각해보면, 이제 비속도는 고유의 특성이에요. 하나만 메모해서 적으세요. 비속도는 고유의 특성. 비속도를 보면 어떤 펌프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펌프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이 같은 놈들은 상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을 이해를 좀 시킬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해하면 되죠. 비속도가 크고 작음에 따라 가지고 곡선의 기울기. 자, 보세요. 이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긴 펌프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생긴 펌프도 있죠. 이게 비속도의 특징이에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어떤 펌프를 씁니까? 우리는 얘를 써요. 완만한. 그죠? 600 이하. 우리 한 400짜리 좀 쓰고 있거든요. 비속도라고 하는 형태가 한 400짜리를 좀 쓰고 있어요. 이 비속도가 같은 펌프는요, 이게 형식이거든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갖고 와보게 그대로 비슷한 놈으로 이렇게 비속도가 커갈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같은 기울기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같은 기울기를 가진 형태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예측의 형태를 상사라고 이해합니다. 내 이 펌프 사왔어. 이 펌프. 내 이 펌프를 유량을 좀 내가 만족시키고. 지금 핵심 사항이 뭡니까? 이렇지, 지금. 야, 이 펌프 요거 아니잖아. 야, 유량이 3000짜리가 필요한데. 그래, 그럼 요렇게 하면 되겠네. 야, 3000이면 압력이 이 정도 올라갈 거야. 이걸 예측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어요. 형태의 관련 법칙을 상사라고 불러요. 비속도 상사. 요 기울기는요, 이렇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사함이. 이해됩니까? 비속도는 고유의 특성. 고유의 특성으로 예측하고 관련된 고정적인 법칙이 있더라는 거지. 걔가 상사예요. 그 상사의 법칙이 이렇게 나오네요. 유량과 양정과 축동력. 즉, 직경과 회전수에 얼만큼 비례 반비례라는지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비속도 유도, 이건 요거 그대로 외우세요, 요거 이상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페이지 꽉 차게. 요거도 제거시킬 때 볼 겁니다. 25점짜리는 전체 부식과, 그죠? 그 다음에 CPVC. 이건 사진을 한번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성능시험 3번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죠, 우리가. 그걸로 이제 됐습니다. 오늘 좀 더 긴 시간을
요거 좀 본다고 늦어졌는데, 식사하시고, 식사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거의 1시까지 또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풀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